새벽 4시 17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대법원 판사인 김희숙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 32층에서 핸드폰의 벨소리가 울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폰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정연이었어요. 그녀의 외아들, 23살 박정현. 8개월 전 육군에 입대한 아들이었죠. 여보세요? 정연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이십니까? 저는 박정현 일병이. 동기예요. 김희숙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에 아들의 동기가 아들 전화로 전화를 한다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죠? 정연이는요? 정연이가 지금. 통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김희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30년 법조인 생활을 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그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정연이의 부대는 차로 2시간 거리 정도에 있었어요.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김희숙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동기가 전화를 했을까? 왜 통화가 끊긴 걸까? 악셀을 밟는 그녀의 발이 떨리고 있었어요. 8개월 전 정연이는 자원 입대를 했어요. 엄마, 나 군대 갈래. 정연아, 너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 조금만 더 늦춰도. 아니야, 엄마. 지금 가고 싶어. 엄마처럼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뭔지 알고 싶어. 김희숙은 아들의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입대하던 날 논산훈련소 앞에서 정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씩씩하게 잘 다녀올게. 그때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입대 후 정연이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져갔어요. 엄마, 나 괜찮아. 정연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김희숙은 느꼈어요.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물어보면 아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지난주 통화. 엄마, 다음 주 면회 오지 마.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부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때 정연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희숙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모성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6시 30분. 김희숙이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문 초소에 있던 보초병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면회는 오전 10시부터예요. 저는 박정현 일병의 어머니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보초병, 내 말 잘 들어요. 새벽 4시에 우리 아들 전화기로 누군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가 끊겼죠. 지금 당장 중대장을 불러주세요. 김희숙의 목소리에는 30년 법정 경험에서 나온 위압감이 묻어났어요. 보초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15분 후 한 명의 대위가 급하게 나타났어요. 중대장 이정훈 대위였어요. 박정현 일병의 어머니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대장님,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지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의무실에 있어요. 의무실이라는 단어에 김희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의무실? 왜요? 어머니, 일단 지금 당장 우리 아들을 보여주세요. 김희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정훈 대위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어요. 의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김희숙의 구두굽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똑똑똑.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어요. 의무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김희숙은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정연이. 그의 얼굴 왼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눈은 거의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어요. 입술은 터져 있었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정연아. 김희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폭력 사건을 다뤘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 피해자가 된 모습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어요. 정연이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연아, 이게 무슨. 누가 이렇게. 김희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정연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중대장님, 설명해 주시죠. 우리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정훈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어요. 훈련 중 사고였어요. 훈련 중 사고? 김희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30년 법조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중대장님, 저는 30년간 법정에서 수천 건의 폭행 사건을 다뤘어요. 김희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연아,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정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동자가 의무실 한쪽 구석을 향했어요. 김희숙이 시선을 돌리자 그곳에 한 명의 병장이 서 있었어요. 허태식 병장.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때린 거야? 정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눈동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희숙은 천천히 일어서서 허태식을 바라봤어요. 병장, 이름이 뭡니까? 허태식 병장이에요. 허태식 병장,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희숙의 목소리에는 30년간 범죄자들을 신문했던 경험에서 나온 위압감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대법원 판사예요.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하는 것이 제 직업이죠. 지금 당신 눈동자가 떨리고 있고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호흡이 불규칙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허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이병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바로 새벽에 전화를 걸었던 박민수 이병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전화드렸던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군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들의 이 상태를 몰랐을 거예요. 박민수 이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무서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어요? 박민수는 허태식을 힐끗 쳐다봤어요. 허태식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박민수는 용기를 냈어요. 어젯밤 10시쯤이었어요. 허태식 병장이 정연이를 따로 불렀어요. 참고로요. 왜요? 정연이가 후임들한테 부당한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거든요. 허 병장한테. 김희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속 말해보세요. 허 병장이 후임들한테 개인 빨래를 시키고 편의점 심부름을 시키고 밤에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어요. 정연이가 그런 건 부당한 일이라고 그만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니까 허 병장이 화를 내면서 정연이를 창고로 불렀어요. 그리고 때렸어요. 주먹으로 발로. 의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김희숙은 허태식을 바라봤어요. 사실이에요? 허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중대장님. 김희숙이 이정훈 대위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이정훈 대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김희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허태식 병장이. 이런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몇 차례 다른 병사들에게도. 그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 김희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병사가 폭행을 당하는데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요? 중대장님, 당신은 지휘관이에요? 아니면 은폐자예요? 이정훈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때 정연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말 안 하려고 했어. 정연아, 왜? 엄마가 대법원 판사라는 거 알면 더 괴롭힐 것 같아서. 김희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혼자 견뎠다는 사실이 그 어떤 폭력보다 더 아팠어요. 정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김희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이정훈 대위를 바라봤어요. 중대장님,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소집해 주시기 바래요. 어머니, 이건 명령이에요. 김희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대법원 판사이기 전에 폭행당한 병사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1시간 후 부대 회의실에는 중대의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대장 최성호 중령까지 급하게 소집되었어요. 김희숙은 회의실 앞에 섰어요. 그녀는 법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정현 일병의 어머니 김희숙이에요. 동시에 대법원 판사이기도 하고요. 간부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오늘 새벽 저는 제 아들이 부대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김희숙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꺼내 놓았어요. 이 안에는 제 아들의 상처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사진들은 증거 자료가 될 거예요. 최성호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이 일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김희숙이 최성호를 바라봤어요. 대대장님, 방금 중대장에게도 같은 말을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고요? 그런데 궁금해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해결한 결과가 어때요? 제 아들이 폭행당했어요.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당했다고 들었어요. 이것이 내부적으로 해결한 결과예요? 최성호 대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희숙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여기 계신 간부님들께 묻겠어요. 허태식 병장의 이런 행동을 알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중대에서 병사가 폭행당하는데 그 누구도 몰랐다고요? 이때 한 명의 소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예요? 2달 전쯤부터예요. 허태식 병장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중대장님께 보고했어요. 김희숙의 시선이 이정훈 대위에게 향했어요. 중대장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정훈 대위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허태식 병장에게 주의를 줬어요. 주의만요? 네. 징계는요? 하지 않았어요. 왜예요? 이정훈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희숙은 알고 있었어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부대 평가에 영향을 줄까봐, 상급 부대의 보고가 올라갈까봐, 자신의 인사기록에 흠집이 날까봐. 병사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대대장님. 김희숙이 최성호를 바라봤어요. 이 부대에서 최근 1년간 병사 폭행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정식으로 보고된 거는 없어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거는요? 최성호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대답해 주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김희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어요. 대대장님은 이 부대의 책임자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병사들이 들어왔어요. 박민수를 포함해 5명의 병사들이었어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당했어요. 허태식 병장한테. 다른 병사가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팔에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는 1달 전에 당했어요. 3번째 병사도 말했어요. 저는 2달 전에 면회 온 부모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허 병장이 협박했어요. 말하면 더 심하게 해준다고. 4번째 병사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3달 전에 당했어요. 그리고 중대장님한테 말했어요. 하지만 중대장님은 참으라고 하셨어요. 곧 저녁이니까 참으라고요. 김희숙은 눈을 감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어요. 이것이 군대의 현실이구나. 병사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간부들은 책임지지 않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김희숙은 눈을 뜨고 최성호 대대장을 바라봤어요. 대대장님, 이제 아시겠어요? 이것이 당신이 모른다고 한 현실이에요. 최성호 대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희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군검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국방부에도 보고하겠어요. 판사님, 잠깐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김희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군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허태식 병장은 즉시 구속되었고 이정훈 중대장과 최성호 대대장은 직위 해제되었어요. 부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었고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총 15명의 병사가 허태식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중 3명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김희숙은 매일 부대를 방문했어요. 피해 병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허태식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라는 것을요. 어느 날 김희숙은 허태식과 면담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허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도 당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병일 때 선임들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맞고 괴롭힘 당하고 참으라는 말만 들었죠. 허태식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병장이 되면 나도 똑같이 할 거라고. 내가 당한 만큼 후임들한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김희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악순환이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끝없는 악순환.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허태식은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희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후 김희숙은 국회에 출석했어요. 국방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루기로 했고 김희숙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거예요. 증인께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3가지예요. 김희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첫째, 군 내부의 폭력이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예요. 둘째는요? 간부들의 무책임이에요. 알고도 못 본 척하고 보고도 조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셋째는요?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채널이 없다는 거예요. 신고해도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팽배해요. 국방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에요? 김희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먼저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해요. 군 내부가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기구요. 계속하세요. 둘째, 간부들에 대한 책임 강화예요. 병사 폭행 사건을 은폐하거나 묵인한 간부는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해요. 셋째는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에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해요. 김희숙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변화예요.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선임이 후임을 보호하고 간부가 병사를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진짜 강한 군대를 만들어요. 국회 청문회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날 저녁 김희숙의 증언은 모든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어요. 대법원 판사 아들 폭행 사건 직접 해결. 군 폭력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한 어머니의 용기가 만든 변화. 김희숙은 뉴스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정연이는 사건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았어요. 신체적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큰 소리만 들려도 움찔했어요. 김희숙은 아들에게 저녁을 권유했어요. 정연아, 더 이상 견딜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처리할게. 하지만 정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저녁 안 할래. 왜? 정연아, 너 많이 힘들었잖아.
맞아.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게 바뀌고 있잖아. 정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만약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나 같은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야. 나는 그게 싫어. 정연아, 엄마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직접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김희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정연이는 부대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부대 전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 정민호 대위는 첫날부터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 중대에서는 어떤 폭력도 용납하지 않아요.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언제든 저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은 지켜졌어요. 간부들은 병사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선임들은 후임들을 보호했어요. 정연이도 변했어요. 이제 그는 후임들에게 먼저 다가가 물었어요. 괜찮아? 힘든 거 없어? 그리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어요. 어느 날 한 후임이 정연이에게 물었어요. 선임,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보통 선임들은 안 그러잖아요. 정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당해봤거든. 그래서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절대 너희한테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지키는 선임이 되고 싶어. 후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해요, 선임. 6개월이 흘렀어요. 김희숙의 사건 이후 군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김희숙이 제안한 독립조사기구가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전국의 부대에서 병사 폭행 신고가 급증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병사들이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김희숙은 정연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우리 중대에 새로 들어온 후임이 있는데. 응.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군대 오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대. 그래서 군대가 두렵지 않았대. 김희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연아, 고마워. 뭐가요?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견뎌줘서,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와줘서. 엄마,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두려워하며 살았을 거야. 전화를 끊고 김희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밤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야경이 아니라 전국 어딘가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보였어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기를. 1년이 지났어요. 서울 용산 국방부 대강당에서 병영문화혁신 1주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김희숙은 특별연사로 초청되었어요. 단상에 선 그녀 옆에는 정연이가 서 있었어요. 이제 병장이 된 정연이는 모범 선임병으로 선정되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전국의 장병 여러분. 김희숙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1년 전 저는 한 명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제 아들이 폭행당했고 저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킨 것은 제 아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김희숙은 객석을 둘러봤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 전국에서 1247건의 병사 폭행 사건이 신고되었어요.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이 중 1189건이 실제로 처리되었고 가해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58건은 오해였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었어요. 김희숙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1247명의 병사들이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견디지 않겠다고. 그들의 용기가 군대를 바꾸고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김희숙은 정연이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은 1년 전 폭행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후임들을 지키는 선임이 되었어요. 정연이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박정현 병장이라고 합니다. 정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1년 전 저는 피해자였어요.
막고 두려워하고 혼자 견디려고 했어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만 구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정연이는 객석의 사병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부당한 일이 있으면 말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선임들에게 말씀드려요. 후임을 괴롭히는 것이 군기가 아니에요. 후임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선임의 역할이에요. 정연이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한 병사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둘씩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김희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아들이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3개월 후 정연이는 전역했어요. 저녁식 날 부대 정문 앞에는 김희숙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연이의 후임들, 같은 기수 전우들, 그리고 1년 전 함께 용기를 냈던 피해자 병사들과 그들의 부모들이었어요. 정연이 형 감사했어요. 후임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형 덕분에 제대로 된 군 생활했어요. 정연이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너희들도 이제 선임이 될 거야. 나처럼 해줘. 후임들 지켜줘. 네. 알겠어요. 부대 정문을 나서며 정연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1년 반 전 이곳에 들어올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부심과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해냈어. 그리고 이곳을 조금이나마 바꿨어. 김희숙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고했다, 정연아. 엄마도 수고하셨어요. 이제 뭐 할 거니? 정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법을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처럼 판사가 아니라 군법무관이 되고 싶어요. 김희숙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군법무관? 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들을 직접 도와주고 싶어요. 군대 안에서요. 김희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정연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3년이 흘렀어요. 정연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다시 군대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대위 계급장을 단 법무관이었어요. 첫 발령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폭행을 당했던 그 사단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영문화혁신 모범부대로 선정되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정연이의 첫 업무는 병사 상담이었어요. 법무실에 찾아온 첫 번째 병사는 이병이었어요. 대위님, 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봐. 선임이 자꾸 제 개인 물건을 쓰는데 그게 부당한 건가요? 정연이는 그 병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년 전에 나와 똑같구나. 그건 명백히 부당한 일이야. 그리고 너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선임한테 거절하면 두려워. 이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연이는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어요. 그곳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나도 너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 너처럼 두려워했고 혼자 견디려고 했지. 이병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내가 배운 게 있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야.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맞서는 거지. 정연이는 이병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이제부터 나는 내 편이야. 부당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지켜줄게. 이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해요, 대위님. 그날 저녁 정연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첫 상담했어. 그래? 어땠니? 4년 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두렵고 불안해하고 혼자 견디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했니? 내 이야기를 해줬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말해줬어. 김희숙은 전화기 너머로 미소를 지었어요. 정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엄마가 4년 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 나뿐만 아니라 나 같은 모든 아이들을. 김희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정연아. 그게 엄마의 마음이었어.
5년이 더 흘렀어요. 김희숙은 대법원 판사직을 정년 퇴임했어요. 퇴임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법조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들, 그리고 9년 전 그녀가 도왔던 병사들과 그들의 부모들도 참석했어요. 김희숙 판사님은 30년간 대한민국 법정을 지키셨어요.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김희숙 판사님을 다른 이유로도 기억해요. 9년 전 한 어머니로서 군대를 바꾼 분으로. 화면에 9년 전의 뉴스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대법원 판사 아들 폭행 사건 직접 해결. 군 폭력,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김희숙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30년간 판사로 살았어요. 수많은 사건을 다뤘고 수많은 판결을 내렸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법정이 아니라 부대 회의실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한 결정. 그리고 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을 지키기로 한 결정. 김희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결정이 만든 변화를 저는 지난 9년간 지켜봤어요. 군대가 바뀌는 것을, 병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제 아들이 이제는 다른 병사들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을. 청중석에서 정연이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김희숙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법은 정의를 만들지만 사랑은 세상을 바꿔요. 저는 판사로서 정의를 추구했지만 어머니로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15년이 흘렀어요. 김희숙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퇴임 후 그녀는 군 인권보호재단을 설립했고 그곳에서 피해 병사들을 돕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군 인권보호재단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해군 병사인데요. 선임한테 맞았어요. 김희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15년 전을 떠올렸어요. 새벽 4시에 걸려온 전화. 떨리는 아들의 동기 목소리. 그리고 의무실에서 본 아들의 상처. 지금 어디 계세요? 부대 근처 공중전화예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김희숙은 정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연아, 지금 어디야? 법무실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해군 병사 폭행건이야. 내가 지금 가는데 너도 올 수 있어? 네, 바로 가요. 1시간 후 김희숙과 정연이는 해군 부대 근처 카페에서 그 병사를 만났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숙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아들이자 육군 법무관인 박정현 소령이에요. 병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15년 전 그 사건이? 네, 맞아요. 김희숙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폭행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연이가 앞으로 다가가 병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그날 김희숙과 정연이는 다시 한번 싸움을 시작했어요. 한 병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병사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모든 병사들을 위한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날 밤 김희숙은 15년 전 정연이가 입대하던 날 찍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논산 훈련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연이. 그리고 그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 그때는 몰랐지. 김희숙은 생각했어요. 그 사건이 내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줄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들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김희숙은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정연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엄마에게 용기를 줘서. 창밖으로 부산 해운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15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는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감사로 가득했어요. 변화는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돼요. 한 어머니의 용기가, 한 아들의 용기가,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용기가 모여서 세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045년 봄 국회 본회의장에는 역사적인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어요. 군인권보호법 전면 개정안. 일명 정연이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20년 전 김희숙과 정연이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군개혁의 완결판이었어요. 방청석에는 75의 김희숙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또렷했어요. 그 옆에는 43살이 된 정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육군준장이 된 그는 국방부 법무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16살의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정연이의 딸 박서연이었어요. 할머니, 저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군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 김희숙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병사에게 법률 지원이 보장되고 독립적인 인권조사관이 배치되고 가해자는 물론 묵인한 간부들도 모두 처벌받게 돼. 그럼 이제 아무도 괴롭힘 당하지 않는 거예요? 김희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을 거야. 법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적어도 20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야. 그리고 그게 중요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것. 본회의장에서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전광판에 하나씩 표시되는 찬성표들. 정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긴장돼요? 아니, 이미 이겼으니까. 네. 20년 전 내가 내 의무실에서 너를 봤을 때 나는 결심했어.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해냈잖니. 이 법안은 그 결과일 뿐이야.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찬성 267표, 반대 31표, 기권 2표. 가결되었어요. 본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방청석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김희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연이도 울었어요. 서연이도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박수를 쳤어요. 본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국회 앞 잔디밭에 앉았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20년 전에 저를 지켜주셔서. 김희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정연아.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나에게 진짜 용기가 뭔지 가르쳐줘서. 아빠, 할머니. 서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나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고 말고. 김희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서연아, 꼭 판사나 군인이 될 필요는 없어. 그럼요.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정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육군 법무실장 박정현이에요. 전화를 받는 정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공군에서 또.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정연이가 김희숙을 바라봤어요. 엄마, 공군에서 병사 폭행건이 또 접수됐대요. 김희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법이 통과됐는데도 법만으로는 부족하죠.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 가봐야겠어요. 나도 가야겠다. 김희숙도 일어섰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이제 75이신데. 뭐가 어때서? 내가 아직 건강한데. 그리고 필요한 곳에 가는 게 내일이잖니. 서연이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저도 갈래요. 서연아, 너는 학교 가야지. 싫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지.
김희숙과 정연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가자.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세대를 이어가는 싸움. 할머니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딸로.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싸움. 2050년 겨울. 김희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80의 나이, 그녀의 몸은 이제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연이와 그의 가족들. 25년간 김희숙이 도왔던 수백 명의 전역 군인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군 개혁에 함께했던 동료들. 어머니. 정연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 왔어요. 김희숙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정연아. 너. 내 엄마. 나. 잘했지? 내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김희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5년 전. 내가 내 의무실에 갔을 때. 나는 그냥 내 엄마였어. 저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 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됐네. 정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젊은 군인이 들어왔어요. 25년 전 해군에서 폭행당했던 그 병사였어요. 이제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었어요. 판사님, 저 왔어요. 그는 김희숙에게 경례를 했어요. 판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후배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 뒤로 한 명씩 김희숙이 도왔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판사님, 저는 지금 육군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판사님, 저는 인권 변호사가 됐어요. 판사님, 저는 국방부에서 병역문화 개선 업무를 하고 있어요. 김희숙은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만든 변화구나. 내가 지킨 아이들이구나. 그때 21살이 된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서연아. 할머니, 저 군법무관 시험 합격했어요. 이제 저도 할머니처럼, 아빠처럼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요. 김희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고마워.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일을 이어갈게요. 약속해요. 김희숙은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정연이를 바라봤어요. 정연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엄마? 25년 전. 내가 너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다쳤잖니. 정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엄마,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진짜 강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김희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고마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정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김희숙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서울 현충원에서 김희숙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어요. 대법원 판사 출신이었지만 그녀는 군인 묘역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군인들을 위해 싸웠으니 군인들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유언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대법원장을 비롯해 수많은 전역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정연이가 추도사를 읽었어요. 우리 어머니 김희숙은 30년간 대법원 판사로 일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위대했던 것은 법정이 아니라 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순간이었어요. 정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25년 전 어머니는 저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수만 명의 병사들이 더 안전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법은 정의를 만들지만 사랑은 세상을 바꾼다고. 정연이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로 세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이어가겠어요. 서연이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어갈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관이 땅에 묻혔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김희숙 1970-2050 대법원 판사, 한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수만 명 병사들의 수호자.
사랑은 세상을 바꾼다. 30년 후 2055년 봄. 이제 26이 된 서연이는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묻힌 현충원을 찾았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놓았어요.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어요. 할머니, 오늘 또 한 명의 병사를 구했어요. 할머니처럼, 아빠처럼. 서연이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그 병사가 쓴 감사 편지예요. 읽어드릴게요. 서연이는 편지를 펼쳤어요. 박서연 대위님께, 저는 병장 이정식이에요. 한 달 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대위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대위님, 정말 감사해요.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전역하면 대위님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해요.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이게 할머니가 만든 변화예요. 30년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서연이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할머니의 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구나, 서연아.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서연이는 일어나서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묘역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할머니의 사랑은, 용기는, 그리고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